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실용경제 8차 시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상당히 난조인 관계로 오늘은 실시간 수업 대신 유튜브 수업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저축과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 볼 거고요. 자, 오늘의 목차도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생애 주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축, 미래를 위한 돈 관리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축이 왜 중요한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 바람직한 저축 방법과 예금자 보호제도 라고 해서 저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이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재테크계에서는 정말 유재석과 마찬가지로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글에 썼습니다. 네, 나는 돈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잘 보아왔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돈의 지배를 받는다. 라는 것은 이제 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겠죠.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돈과 관계없어. 난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무소유의 삶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거나 또는 어떻게 될까? 또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쓰고 남을 정도의 어떤 충분한 양의 비용을 저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은 노후를, 여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풍족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단 에피소드 하나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제 생활은 어떠한지 같이 살펴보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은 열애 중인 이나연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저녁을 먹는다. 친구들이 외제차를 뽑아서 타는 걸 보고는 자신도 근사한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한다. 승용차 할부금과 카드값을 내고 나면 월급이 30만 원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도 현석은 호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다음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서 신혼카드로 보석 반지와 명품 가방을 구입한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태어난다. 아이들이 성장하자 다른 집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사교육을 시킨다. 소형 아파트는 식구 4명이 살기에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이 넷인 중대형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 직장 동료들은 다들 노후 준비에 골몰하지만 현석과 나연 부부는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쫓겨서 노후 생활을 걱정할 여유가 전혀 없다. 자, 요 에피소드를 보시면요, 여러분. 첫 번째, 일단 이 부부의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연 그 문제는 무엇일지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바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편안하고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답을 달아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제가 달아본 답은 이런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일단 이 부부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왜냐면 본인들의 수입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본인 수입 수준에 맞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았냐. 여기 보시면은 그쵸. 승용차 할부금과 카드값을 내고 나면 월급이 30만 원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돈이 남지 않는데 왜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수입 수준이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호화 예식장이라는 불쾌한 단어, 그리고 보석 반지, 명품 가방. 네, 이제 이런 것들 지금 굳이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 그래서 과시적인 소비 성향도 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여기서도 친구들이 외제차를 뽑자 자신도 근사한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한다는 것.
또 굉장히 스투핏하는 행동이죠. 어리석은 행동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그쵸. 일단은 지출 규모를 조정해야 됩니다. 수입에 맞는 정도로 지출을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급선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사실 이렇게 저축만 한다고 해서 노후에 편하게 아주 잘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특히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더더욱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저축을 할 뿐만 아니라 저축에서 플러스 알파. 투자를 함께 병행하면서 자산을 점점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인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생애 주기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생애 주기는 사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갈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크게는 6단계, 더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도 나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쵸, 지금 유아기 지나왔고 아동기 지나왔고 청소년기 정도에 지금 여러분 와 있겠죠. 저는 한 성년기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그 시기별로 사실은 완수해야 되는 발달 과업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게 우리의 어떤 발목을 잡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청소년기에 고3이 되면은 요즘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들 대입을 꿈꾸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을 발달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는 20대 후반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어떤 시선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생애 주기별 발달 과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크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칠 때마다 이제 발달 과업들을 수행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각각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금액들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똑같은 그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돼요? 여기 요때까지 여러분 지금 스스로 돈을 벌어서 쓰고 있나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친구는. 요즘에는 그쵸. 알바한 친구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다수의 친구들이 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전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성년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요때는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밥벌이를 하면서 소위 밥벌이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기르다 보면은 나 혼자서 좀 살기 힘들겠다. 2명이서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나면은 이제 점점 아기를 키우는 단계,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생애 주기별로 중요한 재무 이슈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본인의 결혼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에는 주택 마련이라든지 또 자녀 교육, 주택 마련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겠죠. 또 자녀 교육은 요때쯤 하게 되겠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은 50대 때도 역시 자녀 교육이 가장 큰 돈을 많이 지출하는 그런 것이 항목이라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너무나 돈이 많이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노후 대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이 되게 보장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사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아마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10대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공부에 다시 미칠 때이다. 40대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시기별로 사실은 계속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그 책 제목들을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부가 중요한 것처럼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 바로 돈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네,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나의 수입은 어때요? 나의 수입들은 내가 취직을 했다면 월급이라든지 한정적인 수입만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될까? 지출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재무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명하게 재무 설계를 원한다면은 생애 주기 단계별로 재무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1번.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2번.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입과 지출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쓸 것인가. 내가 결혼 비용으로는 얼마 정도가 들 것인가. 내 자녀를 키우는 데는 얼마 정도가 들 것인가. 이런 거 예측을 해보는 거죠. 요즘 가장 최근에 봤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어린 아이, 아기를 낳아서 대학교 때까지 키우는데 한 사람도 얼마가 들 것 같나요, 친구들? 한 명당. 거의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말 최소한으로 막 학원 엄청나게 많이 보내지도 않고 그냥 최소한의 금액만에 들여서 양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명당 3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3억. 그러면 만약에 저희 집은 3명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그쵸. 거의 9억을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쏟아 부으신 거죠. 저희 아이들에게, 저와 저희 동생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을 해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을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 4번, 이제 저축 방안을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다음 5번째로 적정한 자산 증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 증식 방안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교과서에서는 저축밖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저축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지금은 저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축 금리가 너무나 낮거든요. 지금 은행 저축했을 때 예금 금리가 2%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는 인플레이션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바로 다양한 투자라든지 다양한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거나 다른 자산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 들어갈 건데요. 바로 저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저축, 미래를 위한 돈 관리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에피소드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설날에 친척들에게서 세뱃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원이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희진이가 나옵니다. 희진이. 근데 예원이는 이제 세뱃돈을 받으면은 어머니가 엄마가 다 저금해줄게 예원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저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원이가 이걸 관리를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안타깝지만 어머니께서 다 관리를 해주셨고 또 예원이 책상에서 항상 떠나지 않은 것이 돼지 저금통이 있었다. 돼지 저금통을 항상 꽉 채우고 나면 어머니가 칭찬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저금해라 라고 저축을 장려하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머니도 역시나 열심히 저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진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죠. 희진이 아버지와 예원이 아버지 두 분 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계신데, 희진이는 항상 돈이 많은 거예요. 맛있는 것, 갖고 싶은 것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요즘 친구들 이런 거 보면 이제, 금수저 아니냐? 부르주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희진이 어머니께서 희진에게 저금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희진이 어머니 자신도 저축을 왜 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저축을 하지 않고 대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어요. 모든 이제 전체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이나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는데 그 기준이 0%대로 떨어졌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금리가 확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저축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소비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있다? 이거는 정말 슈퍼 스투핏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예원이 어머니와 희진이 어머니 사고방식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원이 어머니와 좀 더 가까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 수업 듣고 있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로 저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이거 작성을 해봤고요. 갑자기 급하게 필요할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슬펐던 경험이 있는데요. 친척들이 갑자기 아플 때, 친척들이 잘 못 사는 경우에, 친척들이 뭐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왕왕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대처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날 그냥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는 살 수 있었지만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갑자기 사고 났을 때,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이런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축의 중요성을 살펴보자면 정말 강조를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같이 보면 일단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희진이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는 기간은 길지는 않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일정 기간의 소득을 다 소비하지 않고 남기는 저축 행위는 미래를 위한 돈 관리의 출발점이다. 그쵸, 여러분? 좀 납득 가능하죠? 그래서 저축은 미래에 예기치 않은 지출,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등의 수단이 되며 또 낭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나서는 월급이 있으면 월급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월급의 50% 이상은 저축을 하자 무조건. 그래서 50% 이상은 항상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장 더 이제 추천하는 것은 사실은 결혼하기 전이라면 뭐 70% 이상 저축을 하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정도 50에서 70% 사이 정도 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정도가 아닌가 싶고 제가 봤던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가 가까운 선생님들 중에서도 거의 90% 이상 저축하신 놀라운 분도 계세요.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를 저금을 하신 거예요. 저축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안 사고 안 입고 모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급격한 자산의 성장을 이루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고민해 보시고 당장 내가 금수저가 아니다. 내가 재벌의 아들, 딸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저축은 무조건 필요해요, 여러분. 무조건 필요하고 내가 만약에 금수저를 하더라도 돈 관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록펠러 가문에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돈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저축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다지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축이 왜 중요한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강조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플러스 저축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들 세대가 되면은 사실 플러스 저축 말고 마이너스 저축이 더 활발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이너스 저축이 활발한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어렵게 쭉 나와 있지만 바로 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뭐냐면 통장은 통장인데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는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요즘에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카카오뱅크, 뭐 비상금 대출이라든지 카카오뱅크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금융권에 가면은 거의 대다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비상금 필요할 때,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광고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금리도 낮은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쵸? 지금 마이너스가 한번 찍히기 시작하면은 마이너스가 점점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복리라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 복리. 복리라는 무서운 마법이 있는데 이 복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100만 원을 만약에 은행에 넣었다고 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100만 원에 플러스 이자가 되겠죠. 붙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달째에는 이 10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또 플러스 알파 이자가 또 붙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달째에는 이 플러스 알파가 된 것에 또 플러스 알파. 계속해서 이 파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갈 때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빚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 이제 강조할 만한 내용이 되겠죠. 저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목적을 정했다면은 당연히 목표 금액을 정해야겠죠. 목표 금액 정하고 나서 어떻게 저축할 것인지 how를 이제 봐야겠죠. how. 어떻게 할 것인지 how를 정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저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축은 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융기관들은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또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을 받는 곳들, 그다음에 자본시장 금융기관, 자본시장에 기대어서 금융 관련된 상품들을 취급하는 증권회사 같은 곳들,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금융기관들은 예금 또는 적금, 저축성 보험, 연금 저축과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자주 써먹는 방법인데, 자, 예적금을 들 때, 예금 적금을 들 때 항상 보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꿀팁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부자 되세요. 여기에 정기예금, 적금, 뭐 이런 것들 있죠. 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바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적금 화면 제가 클릭해 봤어요. 그럼 적금에 내가 월 10만 원을 저금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저축 예정 기간, 목표를 설정해야 되니까 목표와 내가 얼마나 저금할 것인지, 이제 그런 예정 기간을 설정하면은 총 저축 금액이 딱 뜨겠죠. 그리고 어떻게 적금을 할 건지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은행인지 저축은행인지, 저축은행은 이금융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어디에 넣을 것인지 저는 대전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 검색을 띵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네.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금융회사들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우대 금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후 이자율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2%대밖에 되지 않죠. 아무리 좋은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자 계산 방식, 이게 또 중요해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거, 달리보다는 복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복리. 복리의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리가 붙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복리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조금 이 세후 이자율이 조금 낮더라도 무조건 드는 것을 강추합니다. 여기 다 달리로 되어 있죠. 단리 또는 복리인데 달리보다는 복리가 훨씬 좋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방금 봤던 은행들을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따가 얘기할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1금융권과 2금융권이라는 두 가지 금융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3금융권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산화사나사나머니라고 하는 뭐 그런 그 대부업체들이 있죠.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뭐 3금융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금융권은 뭐냐면 전국의 지점망을 갖춘 일반 은행이라든지 또는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뭐 땡땡 은행으로 끝나는 애들. 농협, 뭐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인 기업은행, 부산은행 같은 지방은행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금융권은 그럼 무엇이냐? 2금융권은 이런 겁니다. 1금융권을 제외한 전문적인 금융수요를 위한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증권회사 같은 것들 그쵸. 땡땡 증권으로 끝나는 애들, 뭐 농협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이렇게 끝나는 애들 또는 하나생명, 삼성생명 이런 것처럼 보험회사 같은 애들 그리고 새마을금고 신협도 역시 2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요 왜 비교를 하는가? 1금융권이 사실 조금 더 금리는 낮아요.
이자가 좀 낮다는 거죠. 이자는 낮지만 좀 더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좀 웬만하면 망하지 않으니까. 대신 이금융권은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제가 검색을 통해서 봤었던 높은 이자를 주는 그런 이제 은행들은 사실 거의 다 저축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축은행은 굉장히 자본금이 작은, 은행보다는 좀 더 훨씬 작은 규모의 그런 어떤 그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받는 그 예금 적금을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작은 은행이긴 하지만 그 정말 좀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만약에 적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5천만 원 이하로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바로 방금 얘기했던 5천만 원과 관련된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람직한 저축 방법과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것인데요. 네, 정말 이 슬픈 동영상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같이 띄우게 되면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 표현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식 채널 2라는 EBS 경제 시리즈 다큐에서 11부 돌아오지 못한 돈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글에서 가지고 온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타이어 공장에서 바친 젊음. 지금까지 소처럼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돈을 믿고 맡겼던 곳, 은행. 그 은행이 약속한 높은 이자. 1억 원을 맡기면 1년에 이자만 800만 원. 은행이 판매한 것은 친숙한 예금, 적금이 아닌 채권. 그 중에서도 후순위 채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은행이 파산했을 때 후순위 채권은 무엇이냐? 이것은 후순위, 말 그대로 뒤후자죠. 그래서 뒤에 갚아도 되는 뒤에 있는 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빚들을 먼저 다 갚은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갚을 빚을 바로 후순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순위 채권을 팔면서 처음엔 높은 이자를 제공해 준 거죠. 하지만 이것은 후순위 채권이라는 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이에요. 이제 채권은 내가 투자를 하는 상품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 투자의 결과에 대한 플러스도 내가 책임지지만 마이너스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금이 나 원래 금액 내가 100만 원 넣었다고 하면은 100만 원이 없어질 수도 있는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이 하이 리스크인 후순위 채권을 권한 거죠. 그리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거를 다 드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실 은행들이 다 파산하게 되면서 돈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후순위 채권의 피해자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여러분 훨씬 더 슬프게 와닿을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보고 한동안 좀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나 1번을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 어떤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가 보면 지금 그쵸, 은행이라고 하니까 괜찮겠지, 국가에서 은행이라고 부르는 곳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넣어줬던 70대 60대 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금융 지식에 있어서 약간 취약한 계층이었다는 것이 슬픈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쵸.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옆에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넣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쵸, 지금 뭐 20, 30년간 일해서 열심히 쌓아온 이 금액들을 한꺼번에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여러분. 금융 지식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것, 제가 지난번에 정말 강조했던 것이죠. 약관을 꼼꼼히 살펴라. 약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약관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귀찮더라도 꼭 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약관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약관을 사람들이 잘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약관에도 보통 작은 글씨로 써놨잖아요. 그쵸? 못됐구로. 작은 글씨로 다 써놓기 때문에 이 작은 글씨들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금융 지식, 내가 좀 귀찮더라도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꼭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친척들, 또 아는 지인들이 돈을 잃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는가? 바람직한 저축 방법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지만 바람직하다는 건 좀 이제 가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방법,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저축 상품 중에서 예금을 드는 것입니다. 예금은 어떤 장점이 있냐? 확실한 이자 수익이 있죠. 그리고 인출, 이제 그 돈을 넣고 빼는 것이 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강력한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자 수익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자 수익이 지금 최근에 1%대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이것보다. 물가 상승률은 거의 3, 4%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은행 예금에 넣어놓으면은 사실 돈이 점점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단점들 때문에 예금은 이제 돈을 그냥 처음에 저축할 때 내가 금액이 크지 않을 때 저축하는 거로는 정말 추천하는 것이고요. 돈을 좀 어느 정도 불렸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은행 예금 외에 다른 투자 상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예금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요구불 예금 뭐냐? 만기나 예치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요구했을 때 인출을 요구했을 때 당장 빼줘야 되는 거. 그냥 그때그때 바로 인출이 가능한 돈을 넣고 빼는 것이 바로바로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저축성 예금은 바로 이런 거죠. 만기가 뭐 1년짜리, 만기가 2년짜리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만기가 1년짜리라고 하면은 1년 동안은 내가 절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기 전에 빼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것을 약속해야 된다는, 약속 지켜야 된다는 그런 예금 방식이 바로 저축성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 외에 상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연금 저축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제공하는 상품들도 있는데 저축성 보험 여러분 이거는 절대 들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약관 아무리 잘 봐도 안 돼요. 약관을 잘 봐도 이거 저축성 보험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이분들은 거의 뭐 서울대 경영학과 이런 좋은 학교를 나와서 정말 머리를 맞대어서 여러 명이 같이 회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만든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저축성 예금, 금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페이크가 있어요. 페이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오늘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구조 속에서 저축성 보험은 그냥 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요거는 어머니, 아버지께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은 괜찮은 상품들도 있고, 아닌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혜택이 좋은지, 뭐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내가 뭐 연말에 연말정산을 할 때 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 드는 걸 강추하고요. 지금 여러분 와닿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월급을 받게 될 때 또는 뭐 사업소득을 일으키게 됐을 때 그때 요거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상품을 결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 주의해야 되냐. 이겁니다. 일단 목적을 분명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걸 골라야 된다. 그 다음 기간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기가 있는 애들은 만기 전에 내가 이걸 해약하려고 하면은 만기 전에 이거를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축 기간은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해당 상품의 수익성도 검토해야 된다. 수익성. 얼마나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일단 이것이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 아니어야 됩니다. 투자 상품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것이어야 돼요. 5천만 원 이하.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같이 상세히 살펴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이것이에요.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해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전체 금융제도에 타격을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를 정한 거예요. 이 일정한 범위가 바로 5천만 원이라는 범위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예금보험공사라는 그 공기업이 있거든요. 요 공사에서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요. 그래서 보험 기금을 적립했다가 이것들을 지급을 못하는 상황, 그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얘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보장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원금과 이자, 원금 내가 원래 100만 원 넣었다고 하면 100만 원과 그리고 이자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요 더한 금액을 다 합쳤을 때 1인당 5천만 원까지가 되겠고요. A은행에서 내가 5천만 원 받았다. A은행 5천만 원 받았다. 하면 B은행에서도 역시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넣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뭐 C은행이 있다면 또 5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이 5천만 원 이상이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있다. 돈이 1억 5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 당연히 A라는 그냥 내가 저축만 한다고 쳤을 때 저 아무것도 자산 사지 않고 저축만 한다 쳤을 때 A에다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B에다가 5천만 원 그리고 C에다가 5천만 원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 군데 모두 이상이 생겼을 때 난 다 받을 수 있겠죠. 내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사실 이 자산들은 엄청 오랜 시간에 걸려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따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의 첫 번째 원칙이 바로 투자금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쳤을 때 이제 이 5천만 원씩 나누어서 여러 개의 은행에다 넣어놓는다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융 투자 상품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투자 상품들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예금에 대해서 또 저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또 명언 제가 가지고 왔고요. 나는 진정한 성공은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는가? 피터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명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저도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여전히 또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무원으로 선생님 일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갈 방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대가, 그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시간들,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대가를 칠 수 있는 용의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나긴 수업 듣느라 또 고생 많았고요. 오늘 학교에서 또 끝나고 저녁에 또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또 즐겁게 행복하게 일주일 보내다가 건강하게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